민재의 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40년의 평화를 뒤흔들었습니다. 새 쌍둥이 중 누가 진짜 가족이었을까요? 40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과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고 그 빛이 윤정이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복도의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러 자국이 생겼습니다. 기침 소리와 휠체어의 쇠바퀴 소리가 병원 공기 속에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새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석호는 턱을 굳힌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째 준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막내 윤호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셔츠 단추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 순간 새 아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새 아들이 따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의사의 책상 위엔 하얀 종이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장 위에는 하늘색 클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클립은 묘하게 빛을 반사하며 눈을 찔렀습니다. 윤정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끈을 손가락에 감아준 채 말없이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시선은 결과지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민재 군의 치료에는 조직 일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파란 클립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새 아드님 중 한 분의 DNA가 불일치합니다. 그 말은 유리처럼 깨끗하고 잔인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첫째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고 둘째는 의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방끈이 미끄러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재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증 가능성이 맞는 분이 계시다면 민재 군의 수술은 가능합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지고 눈앞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불일치라는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종이 위에 묻은 손자국이 희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봉투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젖은 천, 밤새 울던 아기의 체온, 비에 젖은 파란 담요의 냄새,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다시 멀어졌습니다. 첫째 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습니다. 의사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막내 윤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눈은 봉투 위의 얼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자리를 일어나려다 의자의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피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소독약 냄새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꿈속처럼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40년 전, 비 내리던 새벽, 한 병원의 낡은 분만실, 젖은 파란 담요에 쌓여 있던 한 아이의 울음소리, 그녀의 눈앞에서 현재와 과거가 겹쳐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민재의 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젖은 파란 담요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3개의 찬기와 4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 민재의 자리였습니다. 병원에 남겨두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식탁은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웃음이 돌지 않았습니다. 첫째 석호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속 활자가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둘째 준호는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막내 윤호는 밥을 뜨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쳤습니다. 얇은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 석호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국그릇의 김 사이에서 맴돌았습니다. 김이 흩어질 때마다 파란 담요가 떠올랐습니다. 젖은 천, 그 안에서 들리던 아기의 울음. 석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검사 오류 같은 거. 그 말에 둘째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그럴 리가 있어? 병원에서 실수를 하겠어?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의 말끝엔 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석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막내 윤호에게 닿았습니다. 윤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3개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둘째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 민재 수술이 걸려 있는데 누가 진짜인지 알아야 하잖아.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숟가락이 국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의 파문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막내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누가 진짜든 누가 아니든 민재는 우리 조카예요. 그 말에 석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넌 참 태평하다.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냐?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밑에서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윤호야.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등이 작게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 그릇에서 김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은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밥알을 하나 튕겼습니다. 그 밥알이 접시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엄마, 혹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이 허공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보의 주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자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담요 조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발에 더 이상 파랗다고 부르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천의 감촉이 부드럽고도 거칠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담요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에 쥐어진 담요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게 뭐예요, 엄마? 정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 수술 때문에, 검사 결과 때문에. 우리 다 혼란스러워요. 근데 엄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그날 뭔가 있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마치 울음 같았습니다. 석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빛 한 줄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담요 위를 스쳤습니다. 파란빛 같기도 회색빛 같기도 한 그 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 얹힌 담요 조각이 그녀의 체온에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날 나도 무너졌겠지. 그 말은 눈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유리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누구의 아이였을까?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식탁 위의 담요 조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천이 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죄책감의 모양이었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병원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창문이 울렸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는 물기와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1985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건물 지붕을 울렸고 응급실의 경보음이 한밤의 정적을 끊었습니다. 윤정이는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셋째가 내려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누군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다음 이상한 정적. 윤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하얀 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 아래에는 울지 않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왜 울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내 아이예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이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렸고 공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간호사 오미라는 조용히 분만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캄캄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아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천사야, 미안해. 오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천의 한 귀퉁이를 들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현관 근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미라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 속 계단 밑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젖은 파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머리에서 쏟아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작게 오므린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녀의 입에서 떨린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파란 담요의 끝이 손목에 감겼습니다. 그 온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오미라는 분만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흰 천에 쌓인 작은 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파란 담요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신의 뜻일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흰 천을 덮은 아기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피부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파란 담요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안의 아기는 작게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오미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아이를 살리자. 그녀는 흰 천의 아기를 안아 조심스레 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파란 담요의 아기를 대신 그 자리에 눕혔습니다. 천으로 살짝 감싸고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윤정이 세 번째 아들. 오미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피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자신의 선택의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정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세 아이 모두 건강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막내도 지금 울고 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육기 위에 놓인 세 번째 아기가 파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고마워요, 하느님. 오미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빗물은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파란 담요의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시 바라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천을 스쳤습니다. 담요의 파란색이 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오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잘 자라길.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비밀은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병원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분주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방과 몇 사람의 가슴은 아직 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오미라는 벽에 등을 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가슴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이 밀려왔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말라붙은 작은 핏자국. 거기엔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오 간호사.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흰 가운의 깃이 날카롭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피곤함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어젯밤분만 기록, 내 방으로 가져오게. 네 원장님.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류 가득한 서랍들이 작은 숨을 쉬는 듯 삐걱였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페이지 위로 파란 잉크가 흐릿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윤정이 삼둥이 삼남. 글자는 분명했으나 그 아래의 진실은 조금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실. 창밖으로 햇빛이 번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젖은 느티나무 잎들이 반짝였습니다. 병원장은 서랍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기록을 넘겼습니다. 첫째, 둘째, 문제 없음. 셋째, 그는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야간의 산소 포화도 급락. 심폐소생술 시행. 결과.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록에는 안정정로 바뀌어 있지? 오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포개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 간호사, 여긴 우리 병원이야. 이곳에서의 한 줄은 바깥 세상의 한 생명이야.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밖에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현관 계단 밑 폭우 속이었습니다. 파란 담요에 쌓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이미 식어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등판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꿨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긴 침묵. 그 침묵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오미라는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살린 게 아니라 옮겼지. 병원장의 목소리에 비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의학은 삶을 붙잡는다. 그러나 법은 질서를 붙잡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혜 씨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 당사자가 모르는 진실은 언젠가 가장 잔혹하게 돌아온다. 병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록을 정리하자. 새벽 분만 기록은 내가 서명한 최신본만 남겨. 야간 응급 상황은 일시적 저산소로 수정. 그리고 파란 담요의 아기는 발견자 미상으로 해. 오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을까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지금은 이것뿐이야. 창밖 빛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시간이 다녀간 자리마다 윤리와 현실의 경계가 스쳤습니다. 윤정희의 병실. 햇살이 침대 위 담요를 얕게 덮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보육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침상. 그 위에 놓인 새 아이. 각각의 호흡, 각각의 온기.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산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셋째가 괜찮은 거죠? 그는 익숙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조금의 저산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밤새 울더군요. 파란 담요를 쥐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담요 냄새가 낯익었어요. 병원장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위로였으나 어떤 사람에겐 예언처럼 들릴 말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정희가 불렀습니다. 원장님,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병원장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한 손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길었던 밤일수록 아침은 조용합니다. 모호한 문장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윤정희의 시선이 보육기 위 파란 담요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담요 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움켜쥔 힘이 작은 생의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감싸듯이 오미라는 스테이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명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오미라. 이제 이 이름은 그녀에게 지난밤의 문지방을 떠올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누구였을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간호사? 어머니? 심판? 혹은 생과 사의 저울을 기울인 사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간단한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평소의 목소리로 수첩을 펴서 메모를 하려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안에서 잠긴 느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진한 그늘,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표정.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에 핏자국을 차갑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후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물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선배, 오늘 조퇴 쓰세요. 밤새 마셨잖아요. 오미라는 거울 너머로 후배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의 걱정이 이상하게 더 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은 나왔지만 말 아래에서 그 말이 떨렸습니다. 오후, 병원장은 다시 기록실을 찾았습니다. 열람 인장, 봉인 스탬프, 최종본. 그가 도장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쾅, 쾅. 종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가 남긴 도장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미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봉인된 기록처를 내려다봤습니다. 원장님,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말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기록에는 이미 충분히 남았어. 기록 말고 제 마음을요. 짧은 정적. 원장은 의자를 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들어보지. 오미라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살아있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오간호사,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지. 다만 어떤 선택은 대가를 요구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가를 앞으로 평생.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의 체온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란 담요의 따뜻함을.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체온이 너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할 거야.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서류 위로 스쳤습니다. 이 일은 오늘로 여기서 끝낸다. 정말 끝날까요? 오미라의 물음은 바람에 휘감겨 사라졌습니다.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틈 사이로 파란 하늘이 얇게 잘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윤정이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새 아이의 입맞춤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둘은 잔잔했고 하나는 유난히 강했습니다. 파란 담요의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검지를 꼭 잡았습니다. 그 힘이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뺨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너희 셋 다 내 아들이다. 중얼거린 그 말이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믿음이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오미라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동자에 작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의 반사광이 발끝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심장이 발걸음과 같은 박자로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 근처, 그 자리, 새벽의 폭우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 오미라는 그곳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없고 담요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젖은 공기의 잔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텅 비었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바꿔치워진 아이에게, 윤정이에게, 혹은 자신에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긴 밤이 오면 그녀의 꿈속에는 늘 파란 담요가 나타났습니다. 따뜻했고 무거웠고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옴이라는 병원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결국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가볍게 한 만큼 기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도 파란 담요의 촉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윤정이는 새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냄새, 학교 앞 신호등, 매년 같은 날짜의 가족 사진. 모든 것이 평범했고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그 평범의 바닥에는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얇은 얼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한 장의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재의 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흰 벽이 다시 그녀 마음을 스쳤습니다. 파란 담요가 그녀의 기억에서 천천히 꺼내졌습니다. 밤, 옴이라는 낡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쥔 건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맨 첫 장, 빛바랜 잉크로 적힌 날짜 1985, 7, 비 오는 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견디려면 남겨야 한다. 그녀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빛, 그날의 울음, 그날의 교환, 그리고 그날의 죄. 펜끝이 종이 위에서 삐끗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잉크와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 모양이 어쩐지 담요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피로 위에 올라탄 결심은 때로 더 무겁습니다. 그녀는 전등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둡고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의 소리들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전의 밤을 데려왔습니다. 옴이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윤정혜 씨 미안합니다.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이 도착해야 할 곳을 찾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불면을 막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담요를 다시 꺼낼 것입니다. 금지된 선택은 이제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은 진실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시작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병원 복도는 차갑게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손에 쥔 체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 하지만 모든 것이 같은 색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자분의 희귀병은 수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조혈줄기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가족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새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석호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째 준호는 침묵으로 핸드폰을 스쳤습니다. 셋째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셋 모두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검사해요? 석호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석호님, 윤준호님, 윤호님. 세 사람의 이름이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차가웠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윤호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아이가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선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윤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 붙은 거즈가 작게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희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세 아들 모두 같은 얼굴이지만 그날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릅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석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형제 중 한 분의 유전형이 다른 두 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짧은 정적. 그 말은 너무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평화를 무너뜨릴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석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석호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호님은 가족 유전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기 속에서 유전형이라는 단어가 오래 남았습니다. 석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럼 그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의 공기가 마른 종이처럼 바스라졌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형.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리고 자신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돌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손잡은 민재 군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윤호 씨뿐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석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석호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비혈연인데 일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와 희귀적 일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식을 위해서는 윤호 씨만이 기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파란 담요가 스쳤습니다. 젖은 천, 작은 손, 그리고 그날의 비.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오래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 오미라의 목소리였던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이었던가.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윤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괜찮겠니?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민재는 제 조카니까요.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이어졌습니다. 윤호의 이름이 파란 펜으로 적혔습니다. 그 펜의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온 아이였구나.
수술 당일 아침, 병원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번졌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공기에는 살짝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윤호는 하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보다 단단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흔들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몇 시간 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입니다.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신이 남겨둔 생명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의 폭우, 그 파란 담요, 그녀의 침묵과 간호사의 결단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파란 담요의 아이가 이제 가족을 살렸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죄가 이제야 용서받는 듯 했습니다. 병원 창문에 빗방울이 흘렀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늦가을 비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자동문이 닫힐 때마다 희미한 공기음이 남았습니다. 윤정이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건네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미라 간호사. 페이지 한 모서리에 작게 적혀 있던 이름.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오미라.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모두 꺼지고 창가에 불빛만이 흐릿하게 남았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단정히 묶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무늬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공기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소리가 났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오미라 씨이신가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 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세월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음과 늙음, 비밀과 용서가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나요? 정희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밑에는 무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파란 담요의 일부였습니다. 색이 거의 발에 있었지만 그 무늬와 감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천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폭우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복도, 번쩍이던 번개, 그리고 그날의 울음소리. 그녀는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윤호였군요. 오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현관에서 아기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젖은 파란 담요에 쌓인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분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오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그날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당신의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아이 중 한 아이는 이상하게도 내 품에 있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니라 세상을 용서하는 듯이. 그녀는 담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담요 냄새가 늘 낯익었어요. 아마 그건 그날의 공기 때문이었겠죠. 오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담요의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사를 통해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생명을 살렸다는 걸.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오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그날 아이를 살렸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였네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씻지 못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용서의 부족이었음을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미라는 손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또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이 남겨둔 희망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호의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담요를 스쳤습니다. 파란 담요의 끝자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정희는 담요를 접어 윤호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담요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와 슬픔을 모두 감싸 안았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팔의 붕대는 이미 풀렸고 창백하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민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촌, 윤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손에 들린 것은 하늘색 풍선이었습니다. 이거 삼촌 주려고 가져왔어요.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풍선을 받자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파란 담요의 색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아이의 웃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윤호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세상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모두 누군가의 선택 위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익은 멜로디, 기억 속의 빗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정희는 윤호의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파란 담요가 니틀리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꺼내 손에 올렸습니다.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천의 끝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 담요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었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산사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숲속 고개를 들어보니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란 담요의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돌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도 편히 쉬게 될 거야. 윤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고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야,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 자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산사 앞 연못에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벚꽃잎이 수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잎사귀들이 물결에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날의 비도, 그날의 죄도 이제는 모두 지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담요 조각을 스쳤습니다. 천이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윤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기증자 명패를 보러 왔습니다. 조혈줄기세포 기증자 윤호. 그 아래에는 민재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벽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옆에는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건 끝이 아니라 기억이 남는 겁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파란 풍선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담요의 조각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모든 이야기의 잔향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 그날의 울음, 그날의 결단, 그리고 지금의 평화까지 모든 것은 여전히 파란 담요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의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위에는 민재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세 사람의 모습, 그중 한 사람의 손에는 작은 파란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천의 끝자락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세탁줄에 흰 빨래들이 나부꼈습니다. 그 사이로 작고 낡은 천 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색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파란 담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것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윤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웃던 날,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던 울음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던 파란빛. 몇 달 뒤 민재의 학교 발표의 날, 윤호는 관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같은 피보다 같은 마음이에요.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무대 끝에서 손에 든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엔 파란 담요가 있어요. 그건 오래된 천이지만 우리 모두를 감싸주는 거예요. 관객석의 조명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에 댔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호와 민재는 학교 뒷뜰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재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윤호는 손을 들어 그 방향을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그 풍선은 천천히 하늘 높은 곳에서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였을 때 윤호는 속삭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은 하늘에 닿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기 전 책상 위에 담요를 접어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도 돼.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들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아픔은 떠나가야 하니까.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담요 위를 스쳤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파란색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안에서 모든 이름과 모든 시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